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막 전해졌습니다. 유럽 최고의 학자들도 6년 동안 밝혀내지 못한 커피 농장의 미스터리한 병에, 그런데 단 48시간 만에 정체를 밝혀낸 나라가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기 한 줄도 들어오지 않던 오로미아 고원에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트럭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손에 현미경과 삽을 들고 연구실 대신 커피밭에서 밤새워 진단을 내린 그들. 그리고 놀랍게도 병든 나무는 3주 만에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했죠. 과연 이들이 사용한 기막힌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감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게브레메딘입니다.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고원에서 30년 동안 커피를 키워온 농부예요. 해발 2000m 이 고원에서 저는 5헥타르 땅에 3000그루의 커피나무를 기르며 살아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에서 말이에요. 새벽 5시, 아직 안개가 자욱한 시간에 저는 매일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고원의 공기가 얼굴을 스치면서 서서히 깨어나는 커피 농장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초록빛 잎사귀들 사이로 빨갛게 익어가는 커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미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죠. 저희 가족은 이 커피 농장으로 새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작지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게브레메딘 선생이라고 부르며 농사 조언을 구하곤 했어요.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우리 마을에서는 꽤 알아주는 커피 농부였거든요. 그런데 201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농장을 둘러보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몇몇 커피나무의 잎사귀에 작은 검은 반점들이 생겨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농사 지으면서 이런저런 병해충은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검은 반점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잉크가 번지듯이 잎사귀 전체를 덮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마을의 다른 농부들 농장도 둘러보니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몇 그루만이었는데 몇 주 지나니 수십 그루, 수백 그루로 번져갔습니다. 마치 역병이 퍼져가는 것 같았어요. 잎이 모두 떨어진 커피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겨둔 채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키운 나무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2015년이 되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 커피 농장의 80% 이상이 이 검은 죽음에 물들었어요. 수확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많은 농민들이 생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갔고 마을은 점점 활기를 잃어갔어요. 정부에서는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식물학자, 독일의 농업기술자, 네덜란드의 커피 연구소 박사들까지 화려한 학벌과 경력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줄지어왔어요. 그들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복잡한 기계로 토양을 분석하고 두꺼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어떤 전문가는 토양 문제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기후변화 탓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농약을 써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싸기만 하고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에티오피아 농업부는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커피,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유럽의 최고 학자들도 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 작고 먼 나라의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토양과 기후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가 생기기도 했어요. 다른 선택이 있나요? 이미 절망의 끝까지 가본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이라도 붙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냉소만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겠지. 와서 며칠 둘러보고 복잡한 말만 늘어놓다가 결국 아무의 답도 주지 못하고 떠날 거야. 그렇게 2019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온다는 전문가들을 기다리면서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또 다른 실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019년 12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침 해가 오로미아 고원을 물들이던 그 순간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트럭 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 마을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대형 차량이었어요. 트럭이 멈추자 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사라도 온 건가? 각종 상자들, 기계들, 그리고 뭔가 번쩍거리는 장비들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동식 실험실이라고 해야 하나? 현미경, 분석기, 컴퓨터까지. 6년 동안 온 그 어떤 전문가들도 이렇게 많은 장비를 가져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그리 크지도 않고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년 남성이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박태선 소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저희한테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48시간 안에 병원균을 찾아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48시간이라고요? 프랑스에서 온 세계 최고라던 식물병리학자도 3개월이나 걸려서 결국 못 찾았는데 독일 연구팀은 아예 1년 넘게 있으면서도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 낯선 동양 사람이 48시간이라니 정말 허풍이 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말만 하고 끝이 아니었어요. 즉시 현장으로 나가서 병든 커피나무 잎들을 하나하나 채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모습이 뭔가 진지했어요. 장난스럽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른 전문가들이라면 호텔로 가거나 쉬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임시로 차린 실험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박 소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모두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 9시가 넘어도 11시가 넘어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몰래 가까이 가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어요. 샘플을 바꿔가며 관찰하고 뭔가 열심히 토론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 진지하네? 6년 동안 와봤던 그 어떤 전문가들도 이렇게까지 열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은 낮에 몇 시간 보고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돌아갔는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해 뜨기 전부터 다시 현장에 나와서 더 많은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또 밤새워 연구했습니다. 그 48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혹시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다는 그들에 대한 냉소가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여전히 반신반의였지만 적어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48시간째 되던 날 저도 모르게 실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48시간이 흘렀어요. 정확히 말하면 47시간 32분이었죠. 제가 시계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랬을 거예요. 박 소장님이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48시간 안에 병원균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때 연구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연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박 소장님이 현미경에서 고개를 들더니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뭔가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헬민트라스포라 코피아. 그 순간 연구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러다 갑자기 한국 연구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왜 박수를 치는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놈이 범인입니다. 6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힌 바로 그 놈이에요. 박 소장님이 현미경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화면 속에는 작고 까만 점 같은 게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작은 놈이 우리 마을 전체를 망가뜨렸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원인을 안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박 소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박 소장님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하얀 가루였어요. 겉보기엔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마치 우리가 동네 농약상에서 사는 그런 농약 같았거든요. 트리아졸이라는 살균제예요. 이걸 물에 희석해서 뿌리면 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일 리가 있을까?
6년 동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온 최고 전문가들도 못 푼 문제를 이렇게 평범한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 표정을 보신 박 소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씨, 때로는 가장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해답이 가장 단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우리 형님은 완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써봤는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박 소장님과 함께 제 농장의 한 구역을 시험 지역으로 정했어요. 대략 100그루 정도 되는 커피나무들이었죠. 모두 검은 반점으로 뒤덮여서 거의 죽어가고 있던 나무들이었어요. 약을 뿌리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박 소장님이 직접 분무기를 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뿌려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또 속은 거야. 그런데 3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검은 반점으로 덮여있던 잎사귀들이 초록색으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 확인해봤더니 정말로 나무들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시험구역의 90% 이상 나무에서 병이 사라졌어요. 검은 반점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잎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 전문가들에게 진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바로 그때 또 다른 적이 나타났어요. 가뭄이었어요. 병은 해결됐는데 이번엔 물이 없었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고 땅은 갈라져서 발가락만큼 깊은 금이 가 있었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이제 막 희망을 품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마치 운명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박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씨, 우리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번엔 물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 확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어요. 이분들과 함께라면 뭔가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은 해결됐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020년 건기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적이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가뭄이었어요. 하늘은 메말라 있었고 땅은 갈라져서 발가락 두께만큼 틈이 벌어져 있었죠. 한국 수자원 전문가가 제시한 해법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거창한 기계나 시설을 기대했는데 그가 가리킨 건 나무 밑 작은 웅덩이였거든요. 여기에 빗물을 모아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6개월 전 유럽 전문가들은 복잡한 관계 시설을 설계해놨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도 못 냈거든요. 하지만 한국 전문가는 달랐어요. 말만 하고 끝인 게 아니라 직접 삽을 들고 우리 옆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죠. 30년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전문가는 처음 만났어요. 삽질을 하면서 그가 설명해주는 걸 들어보니 생각보다 과학적이었어요. 나무 뿌리 주변에 작은 웅덩이를 파면 빗물이 그곳에 모이고 천천히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나무가 오랫동안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웅덩이 주변에 돌과 풀을 깔면 물이 증발하는 걸 막을 수 있대요. 소똥도 덮으세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소똥이 마르면서 땅을 덮어주고 비료 역할도 한다니까 신기했어요. 우리한테는 흔한 게 이렇게 쓸모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작업이 몇 주 동안 계속됐어요. 처음엔 의심 반, 기대 반이었는데 한국 전문가들이 매일 우리와 함께 현장에 나와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이전에 온 유럽 전문가들은 호텔에서 머물면서 가끔씩 현장에 나타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함께 생활했어요. 아침에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주고 저녁엔 우리와 함께 옥수수죽을 먹었어요. 특히 김원호라는 제주도에서 온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엔 한국어밖에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금세 통했어요. 농민끼리는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나 봐요. 김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농장에 와서 접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죠. 칼로 나무를 자르는 각도부터 시작해서 두 나무를 붙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었어요. 제가 따라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고 잘못하면 다시 천천히 보여주었어요. 전정 작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가지를 잘라야 하는지, 언제 자르는 게 좋은지. 30년 넘게 커피 농사를 지었는데도 몰랐던 게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적화라는 걸 처음 배웠는데 꽃을 일부러 따내는 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 놀라웠어요. 너무 많은 꽃이 피면 나무가 힘들어해요. 김 선생님이 손짓으로 설명해주는 모습이 선생님 같았어요. 정말 우리 농장을 자기 농장처럼 아끼는 게 느껴졌거든요. 몇 달 동안 이런 작업을 반복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을 30% 적게 사용했는데도 나무들이 더 건강해졌어요. 잎사귀 색깔이 진해지고 새순이 더 많이 돋아났어요. 가장 큰 시험되는 건기였어요. 작년 같으면 이맘때 나무 절반이 시들어버렸을 텐데 올해는 달랐어요. 빗물 웅덩이 주변 나무들은 여전히 싱싱했어요. 소똥과 풀로 덮인 땅은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김 선생님과 함께 농장을 돌아보는데 그가 갑자기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말은 안 통해도 그 표정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전 6년 동안 만났던 전문가들과 이들의 차이점을요. 다른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배우려고 했어요. 실패하면 함께 속상해하고 성공하면 함께 기뻐했어요. 1년 동안의 동행이 끝나갈 무렵 가뭄 피해를 계산해봤어요. 놀랍게도 전년 대비 80% 이상 줄어들었어요.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복잡한 기술보다는 우리 땅에 맞는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김 선생님이 제주도로 돌아가는 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꽉 잡고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한국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함께해서 기뻤다는 마음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들은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농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의 결과라는 것도요. 다음 해 수확을 기다리며 저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수확철이 왔습니다. 새벽 첫 햇살이 오로미아 고원을 비추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건 6년 전 그 절망의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마다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거든요. 마치 루비처럼 반짝이는 열매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무겁게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만져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한 나무에서 예전보다 2배 가까운 열매를 딸 수 있었거든요. 제 거친 손바닥 위로 쏟아지는 빨간 열매들을 보며 가슴 한편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아흐메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땅에 꽂고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이게 정말 우리 농장이야? 숫자로 말하면 더 놀라워요. 수확량은 정확히 95% 증가했고 소득은 200%를 넘어섰거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젊은이들이었어요.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제 아들 베케레가 아디스아바바 사무직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렸을 텐데 이제는 자신 있게 등을 떠밀어 줄 수 있었어요. 아빠, 이제 농사도 기술이고 희망이네요. 베케레의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농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만으로도 한국 전문가들께 충분히 감사했어요. 마을 학교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낼 여유가 생겼거든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회의 때였어요. 모든 농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한국 전문가들이 온다고 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6년 동안 유럽 최고 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기술만 전해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흙을 파고 땀을 흘리며 동행했거든요. 돌이켜보니 제 가장 큰 적은 병충해도 가뭄도 아니었어요. 바로 제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편견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무시하고 서구 기술만이 최고라고 여겼던 고정관념 말이에요. 한국 전문가들은 그 편견의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거든요. 박태선 소장님이 더운 날씨에도 긴팔 셔츠를 입고 현미경 앞에서 밤새워 연구하던 모습, 김원호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가져온 귤 묘목을 직접 심어주시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진짜 동행이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에티오피아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에요. 그때가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이 해냈듯 우리도 해낼 수 있어요. 진짜 기적은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동행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배웠거든요. 지금 제 손바닥 위에는 빨간 커피 열매가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소중한 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편견을 넘어선 신뢰, 함께 일구어낸 희망,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따뜻한 동행의 마음 말이에요.